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대만 이야기네요. 네, 제가요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발적인 명제 하나로 방송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만 침공, 중국의 이 대만 침공, 이 중국의 대만 침공은 이건 누군가 버튼을 눌러야 시작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같은, 그러니까 누군가 버튼을 눌러야 돼요. 물론 중국이 누르겠죠. 하지만 이 중국과 필리핀의 충돌은요,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시작될 수 있는 전쟁이란 거죠. 느닷없이 필리핀이 왜 나올까요?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권위 있는 외신과 싱크탱크 자료를 토대로 제가 입증해야 될 이런 명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들께서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분쟁이 일어날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아마 대만을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이 극동아시아에서는요, 지난 5년간 거의 여기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대만일 것이다,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027년 침공설, 데이비드슨 윈도우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대만 해협 봉쇄훈련, 이런 걸 중국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쏟아져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익숙하면 무서운 겁니다. 익숙해진 위협은요, 우리 시야를 좁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오늘 저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야를 한번 넓혀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넓히느냐? 제가 일단 미국의 외교 잡지 Foreign Affairs, 그 다음에 랜드 연구소, 워싱턴 CSIS, 스팀슨 센터, War on the Rocks, USNI 뉴스, 그 다음에 아틀란틱 카운슬, 영국 RUSI, 제임스타운 재단,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그리고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공식 법무 자료까지 제가 총망라했습니다. 이 모든 권위 있는 분석들이 한 가지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결론이 뭐냐? 바로 대만은 커다란 전쟁이지만 불확실한 공포이고, 필리핀은 작은 충돌이지만 현실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절 따라오시면 21세기 동아시아 안보를 보는 시각이 분명히 한 단계 깊어지실 거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비드슨 윈도우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는요, 202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었던 필립 데이비드슨 해군 제독은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강한 발언을 합니다. 대만에 대한 위협은 이번 10년 안에, 사실은 향후 6년 안에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워싱턴은 즉시 그 6년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1년 플러스 6년 해봐요. 언제예요? 2027년이죠. 이렇게 해서 이른바 데이비드슨 윈도우가 탄생합니다. 2027년에 데이비드슨이 창을 통해 바라봤다, 데이비드슨이 예언했다, 이런 거예요. 이 대만의 전쟁을. 그래서 이 숫자는요, 이 거의 모든 미국 안보 담론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합참의장 마크 밀리 대장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인정했고요. 그리고 2023년 CIA 국장 윌리엄 번스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죠. 그래서 2027년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해라는 이런 통념이 사실처럼 굳어집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여기서 결정적인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 데이비드슨 윈도우는요, 침공 시점이 아니라 이론상 침공 능력 보유 시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핵심이죠. 다음은요, 타이페이 타임스가 2025년 11월에 보도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의 수추인 박사는요, 2027년은 중국이 침공 군사 능력을 획득하는 해이지 침공을 감행하는 해도 침공이 성공하는 해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슨 본인도 2022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7년이 이미 결정된 침공 시점은 아니다라고 본인 발언을 사실상 정정했죠. 다시 말해서 침공 능력과 침공 의도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싸울 수 있는 군대를 가졌다는 것과 싸우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싱크탱크 CSIS가 2022년 미국과 대만의 중국 전문가 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3%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에 대해 본격적인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시나리오를 거부한다는 답변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대만에서 중국 안보를 가장 깊이 들여다본 전문가 10명 중 8명 이상이 이 시나리오를 부정한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그러니까 올해예요. 올해 3월 대만 매체 타이완 플러스는요, 매우 중요한 변화를 보도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최신 평가가 베이징은 대만 침공에 정해진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쪽으로 사실상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에요. 미 국가 아시아 연구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NBR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로이 캠하우젠 전 회장하고 중국 전략리스크 연구소의 앤드루 예 사무국장 같은 권위 있는 분석가들이 이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는요, 2025년 Rethinking the Threat: Why China is Unlikely to Invade Taiwan, 그러니까 위협을 다시 생각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라는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목 자체가 뭐예요? 미국 안보 담론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였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였냐면 대만 침공은 현대사에서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군사작전 중 하나이며 핵 확전 위험, 정치적 불안, 그리고 경제적 제한까지 포함된 막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시진핑이 정말 2027년 침공을 결심했다면 중국이 이 시간표를 부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모호하게라도 우리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해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단 한 번도 2027년을 통일 시한으로 공식화한 적이 없습니다. 시진핑의 모든 공식 발언은 세대를 넘기지 않겠다는 이런 추상적 표현뿐이었죠. 시진핑이 PLA, 즉 중국인민해방군에 대만 침공 준비를 갖추라고 반복해서 호소한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아직 중국인민해방군이 그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대만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왜 정작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까? 시진핑이 대만 문제에서 망설이는 이유는 뭔가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교한 답을 미국 외교 잡지 Foreign Affairs가 제시했습니다. How China will squeeze, not seize Taiwan. 중국은 어떻게 대만을 점령하지 않고 짜낼 것인가, 이런 분석이었어요. 이 글의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침공 비용은 너무 크고 비침공 수단으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시진핑이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대만을 점령하는 게 아닙니다. 대만이 자기 의지로 군사, 외교, 경제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즉 사실상의 항복 상태예요. 그리고 이를 위한 도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격리, 봉쇄, 그리고 인지전이죠. 중국 해경과 해상 민병이 대만 인근 해역 통행을 단계적으로 통제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거대 폐쇄 구역을 설정하고 동시에 대만 내부의 정치적 분열,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으로 대만의 자신감 자체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Foreign Affairs는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공식적인 항복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항복과 같은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시진핑이 왜 침공을 망설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옆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전쟁,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진핑에게 매우 충격적인 학습 경험이 됐다는 점을 Foreign Affairs도, 그리고 랜드 연구소도, 스팀슨 센터도 모두 짚었습니다. 러시아는 자타공인 미국 다음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며칠 만에 점령한다고 진입한 이후에 4년이 지난 지금도 결정적 승리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 실패, 보급 실패, 사기 저하, 서방의 결집, 경제 제재, 지도자 개인의 신뢰 추락.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막 섞여가지고 대규모 침공의 위험성이 그대로 노출됐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만 상륙작전은요, 중국의 대만 상륙작전은요, 우크라이나 침공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작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육로 진입이 가능했어요. 그쵸? 하지만 대만은 약 130km의 해협을 건너야 하는 뭐예요? 상륙작전이에요. 중국 인민해방군은요, 1979년 베트남과의 짧은 국경 분쟁 이후 거의 50년 가까이 대규모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민해방군의 합동작전 능력, 즉 육해공이 통합된 작전 수행력은 미국 분석가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의문부호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비용의 문제죠.
침공의 비용을 대만에 한정해서 보면 안 됩니다. 진짜 비용은 글로벌 비용이에요. 이 대만의 TSMC가 멈추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멈추고요. 중국 자신의 경제도 동시에 마비가 됩니다. 미국이 거의 확실히 군사 개입에 나서고 일본, 호주, 필리핀이 동시에 끌려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EU 경제 제재는 러시아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 경제 자체를 동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독일의 마샬 기금의 2025년 보고서는요, 더욱 구체적입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는 훨씬 작은 세 개의 블록으로 갈라질 수 있고 중국 경제에 대한 충격도 재앙적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진단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은 이 비용을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회색지대나 제한 충돌에서는 오히려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시진핑이 합리적인 지도자라면 굳이 침공이라는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침공이 안 일어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CSIS는 2025년 6월에 Lights Out, Wargaming a Chinese Blockade of Taiwan이라는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봉쇄를 26번 시뮬레이션하는 워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워게임의 결론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침공은 발생 직후 미국의 군사 개입이 거의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봉쇄, 특히 중국 해경 주도의 격리, 쿼런틴이라고 하죠. 이 중국 해경 주도의 격리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이 굉장히 모호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 의회와 여론이 이게 진짜 전쟁인가? 단순 해상 단속인가를 두고 분열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은 사실상 대만의 외부 통행을 통제하고 보험회사들은 대만행 선박보험을 거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만 경제는 질식하게 되고요. 정치적 협상 테이블에서 대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은 굴복할 겁니다. Foreign Affairs는 2026년 4월에 The Real Threat to Taiwan 분석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대만을 무너뜨리는 건 침공이 아니라 보험회사들의 거부와 항공사들의 운항 중단일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였죠. 즉, 우리가 대만 전쟁을 걱정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은 함대전 시나리오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험, 해운, 금융,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의 조용한 마비가 더 무섭고 더 가능성 높고 더 어려운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즉, 대만 전쟁은 갑자기 우발적으로 터질 가능성보다는 큰 정치적 결단의 결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억제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버튼을 눌러야 한다면 그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만드는 압박과 비용 계산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첫 번째 결론을 낼 수 있는데요. 대만은 큰 도박이 필요한 곳이다. 그리고 너무 커서 시진핑조차 함부로 버튼을 누를 수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요, 정작 발포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인가? 대만이 아니라면 답은 우리가 거의 주목하지 않는 한 나라, 바로 필리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요,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충격적인 한 문장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안보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데렉 그로스만 선임 연구원이 쓴 분석인데요. 남중국해 전쟁이 현재 인도 태평양의 어떤 화약과보다도 더 가능성이 높다. 대만 해협이나 한반도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는 이게 충격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를 가장 위험한 것으로, 대만을 그 다음으로 위험한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최고 안보 분석 기관이 아니다, 남중국해다, 정확히는 필리핀과 중국 사이가 가장 위험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스카보로 암초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는 말 모양의 산호초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필리핀 EEZ, 즉 배타적 경제 수역 안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제법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건의 시작은 2012년 4월에 시작됩니다. 필리핀 해군 호위함 BRP
그레고리오 델 필라가 스카보로에서 8척의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중국 해상감시선이 출동을 바로 해서 필리핀 호위함과 중국 어선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필리핀 해군 함정 2척과 중국 함정 90척의 함정들이 대치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미국이 마쿠 중재를 했고요. 양군 동시 철수에 구두 합의합니다. 필리핀은 합의대로 철수했죠. 그런데 중국은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점유는 풀리고 있지 않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2016년 7월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PCA는 매우 명확한 판결을 내립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구단선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으며 스카보로 암초에서 필리핀 어민의 전통적 어업권을 중국이 방해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 법 집행선이 필리핀 선박을 물리적으로 방해해 심각한 충돌 위험을 만들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국제법은 필리핀 편이죠. 그런데요, 현장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30일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공개됩니다. 미국 CSIS의 아시아 해상 투명성 이니셔티브가 위성 AI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해경은 2025년 한 해 동안 스카보로 암초 순찰 일수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정확히는 약 1년간 352척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 중국 해경 함정이 스카보로에 떠 있었다는 뜻이에요. 더 흥미로운 것은요, 같은 기간 중국이 다른 분쟁 해역의 순찰을 줄이고 그 자원을 모두 스카보로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즉, 중국이 다음 결정적 행동의 중심점을 스카보로로 이동시켰다는 신호죠. 그리고 지난 4월에 로이터의 단독 보도가 결정타였습니다. 위성 영상에 따르면요, 중국이 스카보로 암초 입구에 무려 352m 길이의 거대한 부유식 장벽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 거였습니다. 이 장벽은 필리핀 어민들의 진입을 사실상 봉쇄했죠.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을 한 줄로 정리하면요, 중국은 전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을 바꾸고 있어요. 총은 쏘지 않고 상대를 밀어내고 있죠. 조약과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는 듯 하면서도 실제 바다에서는 판결이 작동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카보로 암초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곳은요, 중국이 전쟁 없이 점령하는 방식을 가장 성공적으로 중국이 실험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다음 도전을 부르는데요, 다음으로 세컨드 토머스 암초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더 극적입니다. 1999년 필리핀 해군은 BRP 시에라 마드레라는 한 척의 노후 상륙함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의도적으로 좌초시킵니다. 1944년 미국에서 건조된 이 80년 가까이 된 낡은 배는 사실상 필리핀이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영구 좌초 전초 기지 역할을 하고 있죠. 27년이 지난 지금도 이 배는 그 자리에 있고요. 약 10명의 필리핀 해병대원이 교대로 이 배 안에서 생활하면서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사실은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발간한 공식 법무 자료, 이게 JO6 텍사이드라고 하는데, 이 문서에 따르면 BRP 시에라 마드레는요, 여전히 필리핀 해군의 취역 함정입니다. 즉, 단순한 패선이 아니라 법적으로 함정 지위가 살아있는 군함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4년부터 중국 해경이 필리핀의 보급 작전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17일 사건이 폭발하죠.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교군사 전문 외신 디플로맷하고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그리고 미국 CSIS 보고서가 모두 이 사건을 핵심 변곡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날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군 보트를 직접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무장선원이 칼과 도끼를 들고 위협하면서 필리핀 보급선의 장비를 훼손하고 빼앗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리핀 해병대원 한 명이 손가락을 잃는 중상을 입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만약 이날 그 손가락이 아니라 목숨을 잃었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게 바로 미국 안보 분석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CSIS의 그레고리 폴링은요, 이 위험을 매우 충격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이 최근 더 폭력적으로 변했고, 의도적 충돌, 고압 물대포, 위험한 공중 요격, 그리고 레이저와 음향 장비 사용이 늘어났으며, 이런 작전 템포가 계속되면 동남아 선원, 특히
필리핀 선원이 사망하는 것은 수학적 확실성에 가깝다는 거죠. 2024년 7월 양국은 잠정 합의를 체결합니다. 디플로마에서 2020년 4월 분석에 따르면 이 합의 이후 약 1년 8개월 동안 필리핀은 약 13차례의 보급 임무를 심각한 충돌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좀 안정된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을 이 분석이 던지는데요. 1994년 이후 모든 필리핀 행정부가 같은 패턴을 반복해왔다는 거죠. 산발적 위기, 점진적 확장, 점차 강해지는 강압, 그리고 기회주의적 협상. 그러니까 진짜 긴장 완화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잠시의 평화는 중국이 다음 영역에서의 우위를 굳히기 위한 일시적인 휴지일 뿐이라는 그런 진단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2025년 여름에 일어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서 도서 펀딩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책이 이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권동현 작가님의 전쟁, 그림으로 말하다 이 책인데요. 외국에 오스프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바로 이 책이 있다. 여기 좀 엄청납니다. 이게 20세기 이후의 모든 전쟁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20세기, 21세기 일어났던 대부분의 전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났고 당시에 이렇게 전투 상황이나 장비들, 복장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기들 이런 게 꼼꼼하게 빠짐없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림체도 수려하고요. 보기에 편하고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내용들도 알찹니다.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의 전체 전쟁의 흐름을 이 책 한 권으로 충분히 흐름을 따라가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이 책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수했거든요. 제가 감수했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겠습니다.